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4년 올해 수능을 대비해서 6월 9월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관련된 학습지 토대로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학습지 50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부터 52번까지 동양의 죽음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가 볼게요. 동화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치? 슬픔이나 기쁨, 즉 삶과 죽음이 슬픔이나 혹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죽음 또한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도가의 죽음관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유교의 죽음가는 두 번째 줄 죽음을 뭐로 봅니까? 그렇지. 애도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애도의 대상이고 하지만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생취의 살신성인입니다. 뭐예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원하는 것. 자, 여기 한자어가 맞아요. 의로움을 뜻하죠. 그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그렇지. 사생취이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버려서라도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겠다라는 살신성인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52번 도가 삶과 죽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된다. 어때요? 자, 이 50번의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삶과 죽음은 모두 다 그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기회순환의 하나의 과정이고 애도의 대상 혹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차별하지 말고 애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수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맞습니다. 자, 과학기술윤리 파트의 야스퍼스입니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대상이고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반면에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술 그 자체도 그 가치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보면 그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야스퍼스가 생각하는 그 기술은 그렇게 요즘처럼 AI처럼 굉장히 그렇게 고도의 발달된 그런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그 자체는 스스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악을 주체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인간에게 악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은 뭡니까?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뭐 기술을 이용을 악용해가지고 인간이 인간에게 뭐 악행을 저지를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가 단독적으로 어떠한 주도적인 힘을 발휘해서 인간에게 악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기술은 인간이 설명한 목적 실현을 위한 그냥 공허한 힘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독적으로 뭔가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 즉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술의 활용 방안 또한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지 기술의 활용 방안을 기술 그 자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기술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그런 AI, 요새 뭐 인공지능, 이런 수준의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인공지능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 윤리적으로 항상 인간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항상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런 통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뭐 독립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기술은 야스퍼스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조금 뭐 단순한 그런 기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통제 하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정말 AI 정도의 인공지능 그 정도의 과학기술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때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뭐 못했겠지만 즉
과학기술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단독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로 까지 간주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 보면 그 AI 인공지능 로봇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때 너 뭐 인간에게 뭐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막 눈에 인공지능 그 로봇이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흘겨 뜨고 뭐 그렇게 막 째려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도 과학기술이 그렇지 독단적으로 주도적으로 인간에게 악을 저지를 수 있고 인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그런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그 자체도 가치 판단,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하이데거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야스퍼스 하이데거는 공통점이 있죠. 그 활용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성찰 혹은 평가의 대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기술 그 자체는 야스퍼스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고 하이데거는 반면에 기술도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시민불복종 롤스 입장입니다. 55번 시민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롤스도 싱어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민불복종이 한 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제한을 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롤스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주적인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그냥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 부작용으로서 만약에 체제가 파멸될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때는 시민불복종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시민불복종 롤스 입장입니다. 시민불복종 롤스. 자, 롤스는 사회 유형을 크게 질서정연한 사회와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로 구분을 하죠. 하지 않은 사회와 질서정연한 사회의 그 기준은 정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이냐 아니냐. 정의 원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인권 보장이죠. 자, 이때 말하는 인권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자유와 평등 이러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즉,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냐, 정의 원칙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거고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도 혹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있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있죠. 거의 정의롭다라는 것은 민주적인 체제, 그 사회 체제 자체는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규제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질서정연하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지만 불완전한 현실적인 법의 제정, 그런 불완전한 절차로 인해 가지고 일부 심각하게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는 사회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타국의 침략적인 무법사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불복종이 성립 가능한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즉, 질서정연한 사회, 즉 정의로운 사회 중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만 시민불복종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인 경우에는 드물지만 이런 경우에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나 법률이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 즉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국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의 고통받는 사회 혹은 무법국가 이런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그치? 혁명을 통해서 체제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고로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라고 해서 모두 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57번입니다. 자,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자, 시민불복종 롤스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즉, 다수결 원칙 그 자체가 부정의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불완전한 절차이긴 하지만 그런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의 법을 제정하는 결정 방식임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 그 자체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중에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인 거죠. 자,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그렇지, 그 사회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훼손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입니다. 자, 다수결의 원칙이 불완전한 절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의한 원칙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교정적 정의 칸트 58번입니다. 사회계약에 사용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용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그리고 칸트는 사회계약에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칸트 입장에서 사회계약에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정언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계약에 칸트가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용을 처하는 그것이 응보주의 입장에 근거한 바로 정언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사회계약에 사용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다른 여타의 사회계약설과 달리 다른 여타의 사회계약설은 사용을 주장할 때 사용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형벌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정당한 것은 사용이 사회개혁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그거 자체가 정의 실현이고 응보주의 근거한 정당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용이 사회개혁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사형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죠? 정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죠. 공익을 위한 형벌이기 때문에 정당한 게 아니라 사형은 그 자체로 정언 명령이고 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응보주의에 근거한 형벌 집행은 뭡니까? 그 자체로 정의 실현이고 정언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을 악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혹은 형벌을 악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칸트의 의무론 입장이 아니라 고통을 악이라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에 해당되죠. 그래서 칸트는 그 사형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사회계약 당시에 사형을 동의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고 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것은 응보주의에 입각한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 실현, 즉 정의로운 형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59번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자, 범죄 억지력 측면에서 형벌의 강도는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뭐에 비해서? 지속도에 비해서. 하지만 형벌의 강도적인 측면이 전혀 억제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뭐와 비교했을 때? 종신노역형, 즉 지속성을 강조한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사형이 효과가 혹은 범죄 억제력이
적다라는 것이지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종신노역형 특징이 뭡니까? 그죠? 지속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인상을 주는 이런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그리고 지속적인 인상은 누가 받습니까? 그렇지, 그것을 보는 구경꾼들인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감을 주는 그런 형벌이라고 봅니다. 베카리아의 주장에 따르면 범죄자는 오히려 너무 비참한 삶에 지금 찌들려서 미래를 그렇게 생각할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구경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범죄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저런 법을 저런 죄를 저지른다면 저렇게 살 텐데, 혹은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이런 모습을 지켜볼 텐데, 이런 다양한 상상 속에서 공포심이 더욱더 증폭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신노역형이기 때문에 사형처럼 한 번의 강렬한 그런 강도를 통해서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속적으로, 매우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고통이 생에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범죄의 목적은 범죄자의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분산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인상을 줌으로써 더 큰 공포를 주어서 이제 본보기로 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더 유용한 형벌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60번입니다. 교정적 정의 칸트입니다. 사형은 오직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혹은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교화시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이런 여러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범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을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 실현이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61번 불교와 도가의 입장입니다. 둘 다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62번 프롬입니다. 프롬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참된 사랑은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개발되는 기술이다라는 주장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사회계약서 로크입니다. 사회계약서 로크는 기본적으로 저항권을 인정을 하죠. 그리고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주권자인 시민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64번. 사회계약서 로크입니다. 자연 상태부터 국가 형성 이후에도, 자, 자연법은 특징이 뭐냐면 영구 불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구 불변하고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자 신의 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부터 계속 자연법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를 얘기를 할 때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법의 집행권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었죠. 그런데 자연법의 집행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각 개인들에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서 비교적인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자연법을 집행할 뭐가 없어서, 그렇지, 자연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집행할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자연권을 보장받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 자유, 평등, 이러한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자연권을 일부 양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분배적 정의 롤스 입장입니다. 65번.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자, 롤스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상호 협동하는 체제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협동이 가능하려면 그 협동의 결과물, 즉 사회적인 공유자 셋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인 차등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인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66번 바로 넘어갈게요. 차등의 원칙은 뭐예요? 그렇지, 누구의 이익입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그제 경제적인 불평등, 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소유자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차등의 원칙은 뭡니까?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만약에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분배해야 돼요? 그치?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죠. 그죠?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제 불평등이 정당화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분배해야 돼? 그치?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다음 노직의 분배적 정의입니다.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자, 노직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은 최소국가죠. 최소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은 어때요? 그죠? 이거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이 만약에 누군가가 파기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 이행을 강제하도록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그치?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국가가 지녀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해외원조 싱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입장에 근거해서 해외원조를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 입장에 근거해서 결과적인 유용성을 추구합니다. 자, 원조는 보편적으로 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이죠. 원조를 하는 것은 옳은 행위죠. 공리주의 입장에서. 하지만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건부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뭘 고려했을 때? 그렇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준수했을 때 혹은 결과적인 유용성을 따졌을 때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만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부적인 의무이지 이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70번 롤스입니다. 롤스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한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원조의 차단점이 뭡니까? 바로 원조의 목표 달성 시점을 의미합니다. 원조의 목표가 뭡니까? 그렇지. 고통받는 사회에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빈곤하더라도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롤스가 해외 원조 할 때 원조 대상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는 것 또한 원조 대상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70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2024년 수능 대비해서 6월 9일 모의고사 총정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